안녕하십니까. 공신대표 교수입니다. 참, 비대면 시대에 온라인으로 토론을 진행하게 돼서 저로서도 처음 있는 일이라서 약간 당황스럽긴 합니다만 어쨌든 여러분들과 같이 잘 진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대면 시대에는 진영 토론자들 이분들이 한 분씩 옆에서 이제 차근차근 이렇게 토론을 해주시고 프로에서도 하고 이럴 텐데 오늘은 진영 토론자를 제가 지정을 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유튜브에서 올라오는 또 다른 토론자들이 있을 때 그걸 받아서 중계를 하는 식으로 진행해 볼까 합니다. 오늘 토론에는 동신대학교 조진상 교수님, 광주대학교 이명규 교수님, 연남대학교 나주몽 교수님, 광주대학교 김한기 교수님, 지오시티 유영국 대표님, 그리고 광주광역시 도시계획과의 김재식 과장님 이렇게 6분이 지명 토론자로 참여를 해주시겠습니다. 실은 저희는 지난번에 11월에 지금 2040 광주도시기본계획과 관련해서 제2차 포럼을 진행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를 좀 살펴봤고 광주도시기본계획에 대한 대강의 지금 폼이랄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논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 이제 더불어서 약간 작은 주제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 그러니까 분야별 계획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그래서 이미 세 분이 발표를 해주셨고 그 발표에 대해서 지명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자 여기 우리 그 포스터에 보면 조지상 교수님이 제일 먼저 올라와 있어서 제가 여기 나와 있는 순서대로 지명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조지상 교수님 준비되셨죠? 네, 조진상 교수님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럴까요? 그러면 이명규 교수님이시죠? 예, 이명규 교수님 먼저 시작을 일단 하시죠. 예, 좀 큰 것 같습니다. 저도 두 도시를 보고 아시아권으로 오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싱가포르 도시가 참 도시 계획하는데 좀 모델 도시인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아시아의 경제나 문화의 어떤 중심 도시라고 이제 평소에 생각합니다. 근데 아까 발표했듯이 뉴질랜드의 크리스 처치 주민 참여에 의해서 도시계획으로 한 상경 생태 도시로 세계적으로 이제 굉장히 유명하죠. 거기도 이제 모델이 되는 것 같습니다. 유럽으로 가면은 바르셀로나 도시가 굉장히 이 디자인이나 또 여러 가지 물론 건축가 가우디의 그 작품도 많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이런 도시들은 꼭 가서 보고 우리가 이제 배워야 되겠다. 근데 이 도시들의 이제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각기 고유한 그 특성을 반영해서 도시의 방향을 제시하고 또 그거를 계획적으로 유도해서 나름대로 세계적인 어떤 명성을 갖고 있는데 재미있는 거는 인구가 약 150만에서 200만이라는 이걸 역으로 생각하면 우리 광주시 인구가 지금 150만 되지 않습니까? 아주 유사한 그런 걸. 왜 그럴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계획적 요소가 곳곳에 침투해갖고 우리가 어떤 결과를 내기가 참 좋은 여건을 갖고 있다는 뜻이겠습니다. 너무 비대하면은 우리가 계획적으로 이렇게 컨트롤하기도 어렵고 또 여러 가지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또 하나가 그 살고 있는 주민들의 시민 참여에 의해서 이 도시를 만들어가고 했다는 데 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옛날에 일본에 있을 때 일본 학자들이 이상하게 그 시애틀하고 밴쿠버를 자주 가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일본 공부하다가 정신이 없었는데 외관 가고 나중에 가서 보니까 바로 그 시민 참여에 의해서 도시를 새롭게 만들어가는 아까 윤희철 그 선생님 이제 몇 가지 박사님께서 말씀해 줬듯이 그런 기반을 이제 세계 최초는 아니더라도 체계적으로 만들고 그걸 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 광주시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 말씀드리기 좀 민주공학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민주공학의 어떤 기반 토대는 다 돼 있는데 이걸 우리가 계획적에서 좀 진짜 행정에서 잘 받아줘서 또 이런 세계적 흐름에 또 우리 나름대로의 고유한 그런 시민 참여의 방향으로 갈 수 있으면 어떤가 개인적으로 또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도시 모델이 있으면 저는 도시 계획을 생각하면서 세 가지 가치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그 디자인 가치라고 하는데요. 결국 도시 계획은 이제 공간을 다루거든요. 근데 공간을 다루는 것의 궁극적인 결과물은 결국 건축물 내지는 우리가 눈에 보이는 공간입니다. 공간 작품입니다. 그 공간 작품은 그냥 기능적인 측면이 아니고 이것을 디자이너해서 우리가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불행스럽게 우리나라는 급속히 도시 개발을 하는 과정에서 양적으로는 성장했는지 모르지만 질적인 부분에서는 디자인에 대해서는 그렇게 특징 있는 결과물이 별로 없고 또 앞으로 우리가 지향해야 되냐 공간에 대해서 제가 자체를 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런던 대학의 모 교수는 결국 계획은 디자인으로 마무리한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해서 그 말 듣고 이제 10년 전에 깜짝 놀랐는데 어쨌든간 우리가 디자인을 너무 좀 경시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참여 문제, 이 전문가, 행정, 시민 지금까지는 전문가, 행정은 있었지만 시민은 너무 형식적이고 또 사실은 숫자에 불과한 이런 어떤 대상일 뿐이었는데 이런 참여에 의해서 또는 더 전문적으로 하면 거버넌스가 됐든 뭐가 됐든 가야 되는 방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이제 미래에 공간과 참여가 있으면 방향이 있어야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시대 정신이라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우리가 미래 지향적인 건 제4차 산업 아니겠습니까? 결국 우리가 지향하는 것은 스마트 시티고 마침 또 우리 광주시가 AI 산업을 특화되어 있어서 이런 지향하는 바를 그러니까 아까 제가 세계 도시 모델로 얘기했지만 이 도시들이 사실 스마트 도시를 지향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물론 바르셀로나가 일부 하고 있습니다만 그거는 이제 혁신 지구가 있어서 그런 거고 아까 우리 윤희철 선생님이 말씀하셨듯이 시민 참여 이런 여러 가지 것이 별도로 돼 있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스마트와 이렇게 연결되거나 그걸 통해서 의견 수렴을 한다거나 하는 어떤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는 우리 광주시는 아주 토대를 갖고 있고 또 밑바탕부터 그 기본을 다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떻게 그걸 우리가 수렴해서 하느냐는 것은 우리 현 시대에 우리가 갖고 있는 숙제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참여는 무엇보다 중요한 게 저는 개인적으로 참여라고 생각하는데 지향하는 바가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3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여하는 사람들이 자료와 정보를 모두 가져야 되고 공유를 해야 됩니다. 먼저. 두 번째는 그거를 가지고 서로가 공론을 해야 됩니다. 공개적으로 또는 공식적으로 해야지 뒤에 가서 뭐 얘기한다거나 몇몇 사람이 뭐 이렇게 작당해서 한다 이런 건 안 되는 거죠 사실. 그런 다음에 그 결과에 대해서는 모든 사람들이 공감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참여할 때마다 저는 매번 3공 정신과 과정이 있어야 된다. 이것을 가는 것이 바로 공정사회고 또 유엔 해비tat에서 얘기하는 공유도시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이런 정신이 있을 때만이 저는 도시계획이 우리가 생각하는 세계적인 모델이 될 수가 있고 뭐 세계적인 게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가 추구하는 단계의 기반을 조성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제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우리가 2020 광주광역시 도시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저는 지난번 하면서 느낀 건데 사실은 지금까지 도시계획은 개발을 전제로 자꾸만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거는 전략계획입니다. 지금 5년마다 하는 것은 형식적 의례적으로 하는 겁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건 일반 계획입니다. 일반 계획에는 모든 것을 수렴하는 절차 과정이 중요한 것이고 전략 계획에는 사업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광주공항에 이전하니까 어떻게 했다. 이거는 전략 계획, 사업 계획에 들어가는 거니까 그 구조 계획에서 또는 우리가 일반 계획에서는 제가 다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전체적인 방향만 얘기하고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아까 말씀드린 미래지향적인 스마트 도시가 됐든 또 민주공항에서 참여가 됐든 과정 속에서 우리가 도시의 어떤 미래 방향을 설정하면 되는 것이고 그
그리고 나서 무엇이 확정이 됐을 때, 뭐 에너지밸리에서 확정된다, 뭐 한다, 사업이 들어갔을 때는 그건 전략 계획에서 풀어가면 되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하는 것은 일반 계획이기 때문에 일반 계획에서는 이런 정신 나가야 될 방향과 이런 것에 제가 초점을 좀 쏘는 것이 어떤가. 그렇다고 한다면은 중요한 것은 그런 골격이나 이런 거에서 우리가 구조에서 너무 초점을 두는 게 아니라 시민이 참여해서 뭐 할 수 있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생활권, 도시계획은 결국 생활입니다. 과거에 급성장할 때의 기반의 어떤 조성에 초점을 맞고 구조에 뒀다고 그런다면 이제 구조나 이런 것이 아니고 사실 그런 거는 한 20, 30%면 되고 아니면 그것은 구조는 이제 시에서 하는 것도 되지만 구도 있고 사실 다른 여러 기관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여러 가지 분야를 갖다가 조율하고 하면서 풀어가는 것이고 중요한 것은 시민이 들어와서 자기들이 이용하는 것을 어떻게 풀어가느냐는 생활권, 생활문화가 더 중요한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지난번에 사실은 그렇게 하면서 너무 저기 계약 속에 예속이 돼 있어 갖고 생활권 같은 거를 풀지를 못했습니다. 별도로 가려면 또 어쨌든 서울시에 생각하는 또 그런 생활권은 또 아닙니다. 우리가 도시계획에서 얘기하는 생활입니다. 사실은. 그런 점에서는 이제 밴쿠버가 아주 네이버후드 플랜으로 잘 돼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만 그것도 우리가 보면 이제 좀 표현이 우리가 보면 이제 지구 계획 좀 됩니다. 사실은 이런 생활권 계획의 중심으로 아까 말씀드린 미래 정보의 어떤 스마트나 주민 참여나 가치 이런 것을 풀어가는 이런 노력을 하는 것이 난 지금 단계에서는 제일 우리가 할 단계가 아닌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또 하나가 이제 책 구성이 문제였는데 사실 책이 방대하고 뭐 너무 큽니다. 100페이지 넘어가면 책이 잘 안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옛날부터 주장하는 것이 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한 파트로 별도로 하고 사업계획이나 어떤 나가야 될 구조나 주민체를 별도로 하고 생활권 계획에서 주민 의견 수렴하는 거 따로 하고 그다음에 자료집으로 가는 이렇게 해서 별도로 했으면 좋겠다. 근데 옛날부터 했는데 이것이 잘 수렴이 안 되더라고요. 물론 여러 가지 이 말씀할 게 있는데 뭐 이런 큰 틀에서 말씀드리고 또 하나가 우리가 자꾸만 스마트 도시 하면서 이제 압축 도시를 합니다. 근데 국토 전체를 보면 우리나라가 도시 면적이 전 국토의 한 5.5, 600개 안 됩니다. 보통 유럽이나 일본이나 유럽 같은 데 보면 9, 8, 거의 10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굉장히 압축되어 있는 도시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런다면 현재도 이렇게 압축되어 있는데 나중에 이 우리 도시가 사실은 이렇게 도심 내에 공원도 필요하고 뭐 하는데 그거는 사실은 슈퍼블록 개념으로 개발하는 개발 방식에서의 차이고 그런 것을 제가 슈퍼블록으로 지향하면 좀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또 하나는 우리가 도심 내에 있다 하더라도 누군가 얘기했듯이 인제는 우리가 질을 생각한다면은 누구나 주택에서 햇빛을 받을 수 있는 이런 기본 권리는 우리가 공간 속에 좀 가져야 된다. 그런 거 하는 데 있어서 제가 보기에는 압축 도시는 우리가 지향할 바는 아닌 것 같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물론 밀도 있게 개발하라 그러면 좋습니다. 많서도 그 압축 도시를 표방하면서 모든 것을 다 그렇게 한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좀 상충되는 부분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시간 좀 어쨌든 조정 좀 해주십시오. 예? 예. 시간이 시간 좀 조정. 네, 네,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제가 마무리로 이런 어떤 정신 속에서 저희가 도시 기본을 한다면은 광주에서도 진짜 빛나는 내용에서의 빛나는 게 아니라 과정과 절차에서 수렴하는 데서의 우리가 진짜 좋은 결과물이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이명 교수님 외국 사례에 들여서 특히 주민 참여에 관련된 거, 그다음에 공유와 공론화와 공감에 관련된 그리고 좀 큰 틀에서의 정책 방향을 제시하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른 토론자분들께서는 이명 교수님을 타산지석 삼아서 시간 조정에 조금 좀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아까 놓치신 조진상 교수님 다음 토론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들리죠? 네, 좋습니다. 네, 저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세 분 주제발표 잘 들었습니다. 광주 주택정책은 어떤 문제들을 갖고 있나, 전국 최고의 아파트 도시의 문제라든지, 초고층 아파트 건설 계속할 것인가, 또 상업지역 내 주상복합 아파트 계속 이런 식으로 해나갈 것인가 등등 여러 가지 해결 과제를 안고 있는데요. 주택 단지 개발도
여러 가지 좀 방식으로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재개발, 종상향 지구단위 계획, 민간공원 아파트, 또 민간 건설업체가 개별 아파트를 건설하는 문제, 또 앞으로 광주공항이나 마루동 탄약고 부지, 전남방직이나 일신방직 같은 대규모 이전 접지 아파트 건설 또는 어, 심지어는 도시재생에서도 행복주택 등 주택단지 건설들이 많이 건설이 되고 있는데 이 같은 상황에서 우리 전국 최고의 아파트 비율 앞으로 축소해야 하나 확대해야 되나 초고층 아파트는 도대체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가 25층, 30층 아니면 40층까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도시 기본 계획이 이와 같은 주택 공급을 합리적으로 예측하고 시기적으로 완급 조절 역할을 할 수 있나. 그래서 오늘 발표한 세 가지 주제 발표는 각각 따로인 듯 하면서도 사실상 하나로 연관을 맺고 있다고 볼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인구 감소 시대의 질적 성장과 시민 참여가 그건데 그러면 광주 주택 정책을 갖고 예를 들어 봤을 때 아파트 비율을 축소한다 또는 단독주택이나 타운하우스를 확대한다 신개발보다는 도시 재생에 중점을 둔다 이런 것들이 도시기본계획에서 합의를 볼 수 있느냐라는 거죠. 그게 현실에서 이루어질 수 있나? 그 건설 자본은 그런 것들을 용납할 수 있나? 정치인들은 시민들의 눈치 또는 자본가의 눈치 누구를 더 보나? 또 시민들은 그런 정책을 이해하고 공감하고 있나? 이런 상황 속에서 도시기본계획이 지금까지 많이 해왔던 것처럼 듣기 좋은 제안, 좋은 것이 좋은 거다 하면서 백화점식으로 나열된 제안을 아무리 많이 제시한다고 해도 현실에서는 그것이 말의 성찬에 그치고 공연불에 그쳐서 실제 해결에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큰 도움을 주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 왔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에 있어서 도시 기본 계획이 어떤 역할을 하려면 적어도 각각의 분야별로 주요 해결 과제, 현안, 지역 현안이나 이슈를 먼저 선정하고 시민들과 함께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도시계획 조례나 지침으로 만들어져서 이것이 도시계획 심의의 기준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근데 우리 사실 도시계획의 결정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대부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도시계획위원회에 너무 많은 심적 부담을 주고 있지 않나. 도시계획위원회 주요 기능은 개별 사업에 대한 심의나 자문인데 도시 정책에 대한 결정이 아닌 경우죠. 엄청난 자본과 권력의 힘 앞에서 소총을 갖고 미사일을 막으라는 격인데 그리고 도시계획위원회는 하나의 그 건당 한 번 내지 많아도 2, 3회 회의를 통해서 결정되고 있는데 도시의 주요 이슈가 되고 있는 것들은 이렇게 일기예성 회의만 가지고 결정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고 경우에 따라서는 몇 달, 몇 년간 사회적 합의 과정을 거쳐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도시계획위원회가 그런 역할을 하기 힘든 거죠. 그래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아파트 층수 한두 층 낮추는 것도 굉장히 많은 분들의 수고와 노력이 필요한데 도시기본계획에서 이러한 그 아파트 공급 물량의 기본적인 방향 또는 아파트 최고 층수라도 방향을 제시하고 주상복합 아파트의 허용 용적률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줄 수 있다면 이 도시계획위원회 부담을 상당히 덜어주는 역할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사회적 합의는 어떻게 만들어야 되나? 결국 도시개발 수립 과정에서 시민 참여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오늘날 우리 사회에 이런 공익 마인드를 갖고 있는 시민들이 존재하는가? 아까 윤희철 박사님은 시민 참여에 의해서 우리가 걱정하는 그런 것들 상당 부분 덜 수 있다라고 희망적으로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또 그럴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또 이제 한편으로는 구체적인 건에 들어가서는
내 민원, 내 집안 민원 해결식인 경우도 많이 있어서 결국 시민 참여가 건전하게 이루어지려면 공익 마인드를 실천하는 학습된 시민, 조직화된 시민에 의해서 시민 참여 자체도 정교하게 설계되어야 된다. 그래서 제가 그 재작년 민간공원을 가지고 주민 대상으로 여러 가지 대안을 말씀을 드려봤더니 100% 재정에 의해서 공원을 조성해야 한다는 그런 의견도 또는 100%이 이 토지 소유자들의 입장에서 그 안을 제시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절충안을 가지고 시민들이 이 어떤 그 다수의 의견을 제시하더라고요. 결국 학습된 시민이면 그런 일들을 충분히 해낼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우리가 시민 참여를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많은 고민과 노력, 그걸 통해서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 나가고 이걸 위해서 도시 기본 계획이 나름의 역할을 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조진상 교수님께서는 광주에 부딪히는 사회적인 이슈, 핵심적인 그러한 내용들을 선정을 해야 되고 그걸 사회적 합의로 이끌어지는 어떤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시민 참여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정말 학습된, 잘 조직된 그런 시민 참여가 그런 사회적 합의를 이끄는 어떤 그 수단이 될 수 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광주 각 분야별로 부문별로 그야말로 도시계획에서 핵심 이슈가 될 과제 선정 이런 것조차도 저는 시민 참여의 어떤 그 수단에서 나올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특히 주택 정책에 관련돼서는 그런 문제들이 아까 도시계획위원회 말씀해 주셨는데 굉장히 많이 그 핵심적인 결정을 할 때 어려운 점이 굉장히 많죠.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시민들의 합의를 유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순서로 나주몽 교수님 나와 계셔요? 예, 나주몽. 안녕하십니까. 예, 전남대학교 나주몽입니다. 오늘 그 광주 도시 기본계획 수립 전략과 발전 방향에 관련해 가지고 세 분의 이 발제자들의 좋은 발제를 제가 저는 이제 다른 여러 다른 토론자들이 많이 계시고 또 좋은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특히 그 광주 도시 기본계획 수립에 있어서의 주민의 참여 부분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조금 부연 설명을 할까 합니다. 도시 기본계획에 관련돼 가지고 실은 이제 그 주민들이 요구하는 여러 가지 이제 그러한 광주 도시 기본계획에 대한 것과 그다음에 이제 법적으로 이렇게 법령적으로 이렇게 하는 지금까지 해왔던 이제 광주 기본 계획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그런 개입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런 주민들이랄지 우리가 느끼는 부분들을 우리가 보고 느끼고 우리가 앞으로 가야 될 방향을 이런 제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가 볼 수 있고 또 구체적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도시 기본 계획을 수립을 하기를 요구를 하고요. 이제 반면에 그 도시 기본 계획에서 이제 제시하는 것들은 1, 2년 사이에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 중장기적인 어떤 방향 속에서 도시 기본 계획을 세우고 그런 방향 속에서 그러한 부분들이 잘 짜맞춰 갈 수 있는 틀을 제시하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상당 부분에 이제 그런 개입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주민들이 요구를 하는 그러한 그 도시 기본 계획은 조금 생활 공개에 해당하는 그러한 부분들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이제 광주 도시 기본 계획은 실은 저희가 지난번에도 그걸 하지는 못했습니다만은
큰 틀 속에서 도시 기본의 어떤 방향과 더불어서 전략을 아주 잘 짜고 또 더불어서 어 최근에 이제 패러다임 변화에 따라서 상당히 많은 4차 산업혁명이랄지 그 저기 그린 뉴딜이랄지 디지털 뉴딜이라고 더불어서 많은 그 디지털 전환에 따른 변화가 있는 그런 측면에서 큰 방향을 잘 설정하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러한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이러한 그 생활 공개이라고 하는 것들이 연계되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도시 기본 계획에서 생활 공개까지 이런 부분들을 다 포함해서 이렇게 도시 계획을 제시를 하면 좋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이제 시간적인 한계랄지 여러 가지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도시 기본 계획에서 하는 그러한 큰 틀과 방향과 전략 이런 부분들을 바탕으로 해서 주민들이 요구하고 또 그 부분들이 또 반영이 되어서 피드백이 되어질 수 있는 이런 생활권 계획을 한번 이번에는 실질적으로 그런 그 도시계획에서 연동을 시켜서 한번 해봤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주민들도 굉장히 도시기본계획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상당 부분에 있어서의 우리의 피부에 와닿는 이런 계획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느낄 수 있을 것이고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 이런 그 도시 기본 계획에 보다 더 적극적으로 또 참여하는 그룹들이 생기고 또 이러한 학습된 또 시민들이 더불어서 보다 나은 기본 계획과 더불어서 도시 계획을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도시 기본 계획을 바탕으로 해서 도시 계획이 만들어져가는 시민에서 하는 이런 부분들이 생활권과 연결이 돼서 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제 다른 여러 가지 것이 있습니다만은 이번에 이제 너무 토론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제가 다른 부분까지 언급하는 것보다는 이 정도에서 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짧게 이번에 이제 나 교수님이야말로 광주 도시기본계획의 정책적인 어떤 틀을 만드신 분이라서 더 그런 이야기, 그러니까 다른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실 것 같습니다만은 일단 기본계획과 연결돼서 생활권 계획, 주민들의 요구가 직접 반영되는 생활권 계획을 좀 연동시켜서 해보는 어떤 방법이면 좋겠다 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김한기 교수님 토론 준비해 주시죠. 예, 나와 있습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우리 국토도시계획 학회 주최로 광주 도시기본계획 수립 전략과 발전 방향 발제 잘 들었습니다. 우리 평소에 우리 잘 뵀던 교수님들 이렇게 또 화면으로 뵈니까 화면빨이 굉장히 잘 받으시네요. 생각보다 실물이 더 낫다는 말씀입니다. 일단 세 분 발표 잘 들었고요. 우리 나강렬 박사님 먼저 지난번에 앞전에 한두 번 요 자료 내용 보고해 주신 거 봤는데 그때보다 훨씬 더 조금 디벨롭되고 그다음에 다양한 주거 관련 실태 분석 또 수요 공급 분석을 통해서 광주시 주거 정책의 적절한 방향을 제시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세기 교수님 발표 잘 들었고요. 인구 정책이 광주로 치면 사실 실질적으로 지금 인구 감소기에 접어들었죠. 그래서 도시의 질적 성장 중요하다는 강조 얘기해 주셨고 2017년에 이미 꼭지점을 찍고 현재 뭐 제 기억으로 146만, 147만 이랬던 것 같은데 이게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한 연구를 조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도시개발계획하면서 왜 3만, 4만 정도가 지금 줄어들었는지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을 좀 해야 앞으로 인구 감소기에 실질적으로 대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하는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는 아마 삼성전자 백색 가전 부분들에 대한 산업 구조 조정 이 부분들이 상당히 큰 요인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거기에 생산 중단되고 해외로 이제 공장 생산 라인이 이전되면서 일자리도 줄어들었고 인구 감소에 상당히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난 한 5년, 6년 사이에 광주시에서 이런 도시기반 산업의 육성 노력이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조금 부족했던 게 아닌가 하는 좀 걱정도 조금 들고요. 그다음에 또 이세 교수님 예시로 들어주신 포틀랜드나 도야마의 입지 적정하고요. 그다음에 포틀랜드의 그로스 매니지먼트와 UGB 부분들. 근데 이게 지금 우리가 그대로 따라하기에는 그 도시들의 이 계획을 만들었던 당시의 여건하고는 또 차이가 있죠. 그래서 포틀랜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굉장히 성장기였던 90년대와 90년대 후반부터 해서 이런 성장 관리 부분들을 했던 것이고 UGB도 그렇고 일본의 도야마는 아시는 대로 한 30만 정도의 중소도시이기 때문에
왜 광주에다 직접적으로 사실 도입하기는 어렵습니다만 물론 이제 인구 감소 시대, 도시 성장의 위축 시대에 우리도 이런 입지 적정화 계획은 뭐 필요하다는 데는 상당히 동의합니다. 우리식의 이제 버전이 조금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윤희철 사무총장님 얘기해 주신 우리 크라이스트처치의 사례, 리질리언스에 대한 부분인데 뭐 사실은 지명이 의미심장하죠. 도시 이름이. 그만큼 어떻게 보면 그 도시의 구성원이나 이런 도시의 미래에 대한 공감원들이 상당히 합의가 돼 있고 공감대가 형성이 돼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가능하지 않았나 싶고 시민 참여나 시민의 생활 수준 수요는 우리가 나날이 높아지고 있는데 차원이 달라지고 있는데 우리 도시계획 분야의 변화는 매우 느리고 보수적이죠. 법적으로 사실 요구하는 내용도 굉장히 진보한 내용들이 많고 절차도 용역이나 뭐 이런 걸 통해서 되고 정보 교류 방식도 공람이나 공청회 뭐 이런 현실과 사실은 동떨어진 이런 내용 방식으로 진행이 돼 있어서 지금의 우리 IT 시대나 AI 시대처럼 이렇게 혁신적인 시대엔 도시계획 절차나 방법론도 상당히 혁신적으로 좀 발전돼야 되지 않을까, 한 단계 도약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주택 보급률이 한 106%고 광주 양적인 공급보다 질적인 주거환경 향상이 과제라는 거는 동의하는데요. 그래서 특히 그 우리 나강렬 박사님 분석해 주신 대로 신개발과 재개발의 적절한 조화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곽 지역은 우리 미래 세대의 공간 자원이고 환경 자원이기 때문에 보존하고 세이브해서 미래 세대가 쓸 수 있도록 놔두고 기성 시가지를 우리 정비하고 업그레이드 해야 되는 부분들은 필요한데 우리 압축 도시에 대한 부분들 아까 앞에서 논의가 있었습니다만 역시 기성 시가지를 중심으로 대중교통 체계 중심으로 밀도 상향은 맞지만 지금 우리가 압축 도시에 라는 그 용어에 조금 현혹이 돼서 광주도 압축도시 해야 된다, 대도시도 압축도시 해야 된다 하는 거는 그 정도의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서양에서 생각하는 압축도시의 밀도는 현재의 이 밀도보다 한 두세 배 정도 올리는 정도를 지향을 하고 있고 예를 들면 1층이나 2층으로 되어 있는 저밀도 지구를 5층 정도의 중밀 내지 고밀로 향상하는 수준 이런 정도를 되게 압축도시로 공간적으로 이제 축소하는 걸 생각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처럼 이미 초고층으로 많이 돼 있는 원도심 지역이나 이런 데를 압축도시로 더 올려야 된다 이런 논리는 맞지 않는 것 같고요. 우리처럼 전면 철거해서 초고층으로 올리는 것은 상당히 시장의 논리일 뿐이고 계획의 논리에는 상당히 부합되지 않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도로라든가 대중교통이라든가 접근성 이런 부분들이 인프라와 연계해서 정비 사업의 밀도를 좀 관리해 나가야 될 필요는 분명히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측면에서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건축계획 사이에 이제 저희 학회에서 중간 단위 계획을 계속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중간 단위 계획이라는 게 지금 물론 우리 지구 단위 계획이 중간 단위 공간적인 범위로서는 중간 단위 계획이지만 규제 중심이고 매우 소극적인 수준의 계획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생활권을 중심으로 해서 특별계획구역 같은 수준의 중소생활권 지구 단위 생활권 개발 계획 또 이런 거를 재생 사업이나 또 기반 시설이나 생활 SOC 계획이나 지구 단위 계획까지 이렇게 묶어서 하는 좀 더 디테일한 수준의 생활권 중간 단위 계획 부분들을 제도적으로 조금 마련해보고 광주에 이번에 도시기본 계획할 때 시범적으로 적용해보는 것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시민 참여 도시계획 수립에 대해서는 우리 윤 박사님 잘 발표해 주셨는데 청주, 수원, 서울, 뭐 부산 많은 도시에서 했지만 또 우리 광주도 했고요. 사실은 전 내용들이 절차나 내용의 깊이에 있어서 굉장히 다 천차만별이고 참여도에 있어서도 나 반영도에 있어서도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게 시나 우리 대도시에서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려면 도시기본계획 수립 지침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조금 명시가 돼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 도시기본계획 하면서 오히려 이 시민 참여형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이러이러한 절차와 내용 수준을 이런 정도로 좀 더 강화해서 해야 된다라는 그런 부분들의 내용을 광주시 차원에서 도시기본계획 수립하면서 좀 모아서 거꾸로 국토부에 좀 건의하고 그런 것들을 지침에 반영하도록 하는 것도 건의하는 하나의 또 대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여튼 세 분 발표 잘 들었고요. 잘 의견들을 우리 수렴해서
우리 2040 도시기본 계획이 잘 수립됐으면 하는 바람 간절합니다. 네, 이상으로 토론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학립 교수님께서는 인구 감소에 관련돼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좀 입지 정책이라든지 입지적 방향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압축 도시에 관련돼서 이런 것들이 외국 문화사를 직접 적용하기는 좀 곤란하고 우리식의 어떤 방법이 좀 필요하겠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고, 특히 이번 도시기본계획에서는 중간 단위의 생활권 계획이 같이 좀 어떻게든지 좀 들어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시민 참여에 대해서는 어떤 절차나 내용이나 어떤 수준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 것을 광주 것을 좀 만들어서 전국에다가 제공할 수 있는 뭐 이런 것들까지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마지막은 아니고 유영국 박사님. 네. 소리 들립니까? 유영국 박사님, 예, 지금 시작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 교수님들이 또 토론까지 다 하셔가지고 뼈다구는 다 이제 벌가 져버렸고 지금 가시 좀만 남은 것 같은데요. 네. 저는 이제 제가 또 실무를 띄고 있고 도시계획에 좀 관심이 있기 때문에 좀 말씀드리면, 일단은 이제 오늘 그 세 분의 발제 잘 들었어요. 아주 참신한 내용, 깊이 있는 내용, 또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대안적인 방법론 이렇게 이야기를 잘 들었는데요. 저는 이제 이것을 도시기본계획에 어떻게 수용할 거냐, 2040 도시기본계획에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를 중간 단위 생활권 계획은 조진상 교수님이나 김학립 교수님이나 다 의견이 똑같은 것 같은데 저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먼저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이 2040에서 이제 인구 지표와 주택 지표를 설정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김학립 교수도 삼성전자 라인 이전에 따른 이제 인구 감소가 아니냐, 이제 사회적 감소 부분이 발생하지 않았냐, 저도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그 외에 제조 기반의 업체들 중에서도 이동을 하려고 하고, 또 구체적으로 보면 이제 우리가 상무 신도시 만들기 전에 부대가 이제 이전하는 것에서부터 쭉 이렇게 도시 전략이 없이 어떤 국가 방침이나 내용에 따라서 이렇게 쭉 해왔다는 것에서 우리가 한번 회고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는 인구지표 설정에 대해서 김학립 교수님 말씀하시는 사회적 감소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광주시에서 인구를 또는 유입하고, 특히 이제 외국인 인구를 포함해서 다양한 인구들이 유입되고 있는 것들을 좀 더 면밀하게 좀 분석을 해줘야 된다, 이런 말씀이고요. 그 데이터들이 없기 때문에 저 같은 이제 실무에서 뛰는 사람 입장에서는 외국인들의 정확한 인구 통계 자료를 구할 수도 없고 또 구체화시킬 수도 없는 이런 문제점들이 또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이번에는 기본계획에서 전략적으로 제시한 부분이 언급됐으면 쓰겠다는 생각이고요. 두 번째, 이제 저희 오늘 토론에서 좀 빠진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2030에서 나와 있던 2도심, 3부심, 3 특화핵, 그다음에 7 지역 중심 이런 형태로 공간 구조가 돼 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조진상 교수님 말씀하신 층수 규제의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 저는 그렇습니다. 도심 지역에는 층수를 자유스럽게 해라, 뭐들은 묻구냐. 그런데 다른 도심지역이 아닌, 즉 도심이면서 중심 상업지역에는 자유스럽게 층수를 이제 풀어줘야 되고, 그 다음에 부도심 지역에서는 그보다는 더 낮은 층 정도를 제시해야 되고, 이렇게 하는 것을 도시기본계획 단계에서 서울시에서도 그렇게 논의를 한 사례도 있기 때문에 과감히 층수 부분에 대한 내용은 논쟁을 기본계획에서 시민합의를 통해서 정리가 되면 충분히 다른 계획을 하거나, 방금처럼 개발 어떤 업체들의 문제점, 어떤 이런 것들의 문제점도 사전에 예봉을 날리기 때문에 도시기본계획까지 바꾸면서 주택 건설을 추진할 수 있겠냐, 이런 부분에 서로 문제점을 해결하는 중요한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을 공간계획, 특히 공간 구조를 설정하면서 우리가 좀 더 구체적인 이석희 교수가 발표하는 내용들을 잘 믹싱해가지고 이 압축적인 계획, 저는 이제 압축적인 개발 표현을 컴팩트 시티 개념이 저는 맞지 않고, 저는 그 dispersed concentration, 영어도 못하는지 죄송합니다, 김 교수님. 분산된 집중이라는 용어를 쓰고 싶습니다. 그래서 방금처럼 첨단이나 예를 들어 광주 송정이나 상무나 기존 도심으로 집중을 해 나가되, 컴팩트화 시켜 나가되, 방금처럼 그런 부분들의 외곽에 있는 부분들을 정리해 나가는 구조 형태와 도시공간 구조가 일치하는 이런 부분의 스터디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일 저는 이제 궁금했던 것이 이제 그 다음 데 공간 구조가 결정되면 이제 생활권 계획이 나오고 또 그와 관련돼서 용도 지역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광주시의 용도 지역을 보면 책상 앞에 있는 도시계획들을 보면 상업지역이 너무 과다하다. 특히 중심 상업지역도 너무 과다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면 그러면 그것을 다운조링을 할 수 있냐? 그러면 다운조링을 전에부터 저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 다운조링을 안 해도 이미 그만한 용적률을 찾아먹을 여력이 없는 거예요. 지금 그 광주 일고 주변에 가면은 그 중층 이하의 아파트가 이미 공공건설 아파트가 들어서 있잖아요. 최근에도 거기 가서 느꼈는데 그랬으면은 그것에 밀도도 찾아먹지 못하는 아파트를 지어가지고 살고 있어요. 중심 상업지역인데 그런데 과도한 이런 변화에 대한 연성적인 계획을 하지 못하고 고질적인 방법으로 똑같이 하고 있는 이 한계점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현실적인 내용이 실은 다운정을 하면 집가가 하락되고 기타 여서 주민들의 이제 반론이 되겠는데 거꾸로 세금을 불필요한 세금을 많이 내야 되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운조닝을 요원하는 사람들한테는 과감히 다운조닝을 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다음에 용도지역에 있어서도 기존의 중심 상업지역이다 이런 용도지역 체계보다는 좀 더 다른 개념의 용도지역도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식산업센터가 중심 상업지역에 들어오는 형태가 지금 되어 있고 방금 말씀드린 주거가 단순하게 주상복합 최근에 지은 것 말고 옛날에 지은 것들은 바로 주거가 그냥 중심 상업지역에 들어와 있는 이런 모순적인 토지 연결과 관계 부분에 대한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이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중심 상업지역을 다운조닝하고 아니면 그것을 공간 구조하고 매칭해서 연결을 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오늘 그 쟁점 중에서 이세규 교수님도 말씀하셨는데 이제 그 중요한 것이 생활 SOC 또는 SOC하고 관계를 따져보려고 하면 도시공간 전체적으로 따진 것도 중요하지만 뭐가 필요하냐면 방금처럼 생활권 단위의 기본적인 계획이 필요하게 된 겁니다. 어디를 생활권으로 정할 거냐 그렇다면 생활권이 지금 7대 생활권으로 돼 있는데 행정권하고 맞지 않아요. 지금 오늘 또 나강렬 박사가 발표한 자료를 보시면 행정동 단위로 분석하셨잖아요. 왜? 통계 수집이나 모든 것이 행정동 단위로 돼 있고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거 아니면 통계구로 자료를 또 해와야 되는데 통계구도 실은 그 지역을 대표하게 통계구를 설정했거든요. 통계청에서 맞지 않습니다. 현실에. 이런 모순점이 있다면 과감히 그것을 어떻게 생활권을 재조정해야 되냐 문제가 있는데 저는 과감히 말씀드립니다. 자치구 단위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집행체계에 있어서도 자치구하고 방금처럼 광주시하고 어떻게 재정 부담을 서로 나누면서 생활형 SOC를 포함한 SOC를 어떻게 분담해서 개발해 나갈 것이냐. 이거 공원 일머리도 됐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 문제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그 자치구 단위로의 생활권 조정과 그다음에 집행계획의 연계를 생활형 SOC나 SOC 공급에도 연계할 수 있도록 이런 큰 틀에서의 도시기본계획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윤 박사님 오랜만에 도시계획 토론에 나오셔가지고 발표하셨는데 주민참여 오늘 그 조진상 교수님은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조직화된 시민, 교육화된 학습한 시민 그리고 그것을 정교하게 설계한 계획가들의 입장 이런 말씀 표현했는데 저는 민간에서 이렇게 일을 하면서 보면 느낌은 뭐냐면 주민이라는 게 뭐냐 주민이 어쩔 때는 평범한 일상적인 광주의 미래상을 그냥 보팅하는 데 도움이 되는 막연한 주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결정적인 의사결정관에서는 자기 지역을 또는 자기 마을을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존집을 합니다. 그러면 뭐가 문제가 생기냐면 그것을 합의하고 조정하고 우선순위를 설정하는데 전문가라든가 방금 오늘 사례로 내시한 지역에 있었어요. 이런 부분에 종합적인 부분이 분명히 필요한데 이번에 그 2030에서 우리가 경험됐기 때문에 이번에는 주민 참여를 좀 더 체계화하는데 저는 어떻게 했으면 쓰겠냐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면 지금 현재 광주시에서는 이제 마을 단위 중심의 그 마을 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어요. 마을 계획을 수립한 동네도 있고 마을 계획에 참여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는 마을 중심 또는 커뮤니티 중심적으로 나가야 된다는 보는 거고요. 그것을 1단계로 누가 그것을 좀 필터링 해야 되냐 그러면 구청에서 필터링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근거해서 광주시에서 전체적으로 이슈가 될 만한 것들이
그 광주시하고 관련된 그런 것들은 광주시에서 걸러내고 그다음에 자치구하고 관련된 것은 자치구에서 걸러내서 종합적인 구상도를 방금처럼 마을 단위에서 올려놓은 것 중에서는 예를 들어서 생활권 단위로 SOC를 분석을 했어요. 요즘 GIS가 돼가지고 분석이 너무 세밀하게 잘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우리는 문화체육시설을 공급할 거냐 아니면 우리는 주차장을 공급 필요를 원할 거냐 아니면 우리는 공원은 어린이공원 우리가 조성을 해야 될 거냐 이런 여러 가지 쟁점 사항에 대해서 마을 주민은 우리는 그게 아니라 우리는 주차장 원한다 아니면 우리는 도서관 원한다 이렇게 자기 스스로 의사결정을 표시한 내용을 종합적으로 구청에서 조정하고 예산하고 조정해서 광주시로 올라와 주면 그것을 도시기본계획상에서 종합 정리가 되면 제가 보기에는 합리적인 도시계획과 시민 참여적인 계획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가고요.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말씀드리면 이제 코로나가 돼가지고 오늘 우리가 언테크 방식으로 회의도 하고 있는데 광주시의 이제 도시계획 중에서 가장 좀 그 와닿는 계획을 좀 해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면 5개 활동을 활성화할 수 있는 도시계획 체계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5개 활동이라는 게 뭐냐? 1번은 보행자 전용 도로나 보도가 되겠습니다. 우리 상무쪽을 보더라도 보도가 광활하게 높게 돼 있는데 보도 이용률은 허전하게 돼 있고 전혀 주변의 상권하고 관련성이 전혀라고는 표현은 그렇습니다만 상권하고 관련성이 없기 때문에 보행이 가면서 즐겁지도 않고 이렇게 충분히 보행 전용도를 느낄 수도 없게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보니까 주차장으로 쓰거나 볼라드는 자포라져 있거나 이런 형태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포함해서 공개 공지 그리고 방금처럼 보행자 전용도로 기타 여러 모든 것들을 잘 통합해서 5개 활동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다양한 기법이 뭘까 이것이 코로나라든가 팬데믹 상황 속에서 우리가 5개 활동을 장려하고 또 시민들이 보행이나 기타 방금처럼 다양한 그 시민 활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중요한 요인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것이 건강도시로 가는 길이라고 저는 또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상으로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지금 토론회 참여를 김재식 과장님께서 그 뭐랄까요 회사 사정으로 참여를 지금 못하고 계셔서 지명 토론은 이런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지금 유영국 박사님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신 굉장히 그 우리식 어떤 컴팩트 시티의 앞에서도 그런 이야기 좀 나왔습니다만 공간 구조를 좀 뭐라 그럴까요 잘 맞추어서 그렇게 되면 이제 그게 생활권 계획하고도 연결될 것 같은데요. 그런 관련된 걸 좀 해주시면 좋겠다는 거고 그렇게 됐을 때 공간구조별 중심상업적 지금 뭐 중심상업적 면적이 좀 과다하다 용도적상에 과다하다고 그런 말도 있었는데 그런 중심상업적의 다운조닝을 하더라도 그것이 이제 공간구조별 어떤 그 다운조닝 이런 걸 말씀해 주셨어요. 그다음에 생활권 그렇게 되면 이제 역시 공간구조상에서 생활권 단위에 대한 그런 계획이 같이 점유할 것 같고 주민 참여에 대해서도 지금 현재 그 마을 단위 계획에 관련된 거에 어떤 체계화 그러니까 주민 참여의 체계화 부분 이것도 좀 필요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5개 활동 체계에 관련된 부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명 토론에 과장님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면 방금처럼 예.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지금 이제 공간 구조 부분에 대해서 공간 구조가 그만큼 중요하되는데 지금 이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지금 그 공간 구조의 실제 내용을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실제 방금처럼 카드 사용량이라든가 기타 이제 전화 통화량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도대체 실제 도시 공간 구조하고 어떻게 매칭할 수 있냐 이런 것도 충분히 이제 가능하기 때문에 이거 보완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좋은 생각,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러니까 요즘 이제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그런 생활권 계획이 또는 어떤 권역을 설정하기에 가능한 그런 시대가 됐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감안한 것을 앞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혹시 지금 여기에 제가 이제 이름으로는 잘 안 올라오는 참여자가 한 2분 계시는데 그분들 참여하시겠습니까? 예, 참여를 사인이 안 들어와서 하면은 이제 오늘 토론을 시간도 대충 뭐 한 2시간 정도 흘러서 대충 정리를 좀 해보면 그렇습니다. 세분 발표를 저희들 그 광주 2040 도시 기본계획에 맞추어서 이제 하루의 어떤
부문에 관련된 계획을 쭉 오늘 말씀을 해주셨는데 전반적으로는 좀 그런 것 같습니다. 다양한 이슈 또는 핵심적인 이슈를 먼저 좀 발굴을 해야 되는 어떤 상황이 있는 것 같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 공간에 어떻게 녹아내리냐는 공간 구조적인 측면에서 금방 뭐 유영국 박사님 마지막에 말씀해 주신 빅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그런 것들 좀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에 관련된 생활권 계획을 연동형으로 좀 할 수 있는 방법, 이렇게 아마 요약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주거에 대해서는 저도 이제 그런 생각입니다만은 주택 정책에 관련해서 몇 가지를 좀 이제 저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은 좀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이제 핵심적인 문제로 자꾸 그 외곽의 개발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금 이제 주택 보급률이나 뭐나 이런 걸로 봐서도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래서 그러면서 아까 뭐 저층주택 일종의 이제 단독주택이나 뭐 이런 쪽을 좀 지향해야겠다는 것을 정책에 좀 포함시키면 좋겠다. 이런 거고 또는 친환경적인 주택 정책이 그 주택 정책석에 좀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발표한 내용 중에 그런 걸 어떻게 할 건가? 일정 수준의 신재생 확보를 무조건 해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이 좀 돼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주택 수요나 이런 부분에서 이게 주거라는 게 근로자 일종의 통근권하고도 통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광주 자체만의 어떤 수요 추정이 아닌 광주권에 관련된 것도 좀 감안한 주택 정책이 돼야 되지 않냐,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건 개인적인 의견을 좀 말씀드리고요. 혹시 오늘 발제하신 분 중에서 토론 내용에 대해서 첨언을 좀 하실 분 계시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윤 박사님 혹시 시민 참여에 대해서 좀 말도 많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혹시 하실 말씀 없으신가요? 저는 이건 이제 앞으로 진행하면서 뭐 한 분 한 분 제가 뭐 말씀 드려보고요. 그 한번 연락 드려보면서 자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이제 그 유튜브에 제가 나강열 박사님께 좀 질문을 올렸었는데 혹시 보셨으면 거기에 대한 답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나강열 박사님 혹시 뭐 여기에 대해서 혹시 가능하신가요, 말씀? 예, 제가 예. 혹시 들리십니까? 예, 들립니다. 예, 제가 윤 박사님 제가 그 질문은 제가 지금 파악을 하지 못해서 혹시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시면 좀 될 것 말씀드리겠고요. 아까 제가 이제 이 계획을 주거종합계획을 이제 광주시로부터 이제 받아서 진행하는 과정에서 가장 크게 이제 중심이 되는 거는 광주시가 이제 가지고 있는 고질적인 주거에 대한 어떤 획일화 문제, 그리고 계속해서 그러한 획일화된 주거 유형이 됐을 때 장래에 이제 남아도는 그런 주택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인 건가. 그리고 향후에 지금 현재 인구는 줄어들고 있고 1인 가구나 2인 가구는 증가하는 추세에서 향후 2030년까지 거기에 대한 주택 수요와 물량들이 어느 정도 매칭이 되는지 혹은 미스매칭이 되는지, 그리고 주거 종합계획의 이제 패러다임이 과거에는 공급에서 이제는 어떻게 하면 관리를 할 건가, 그리고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 정책이 과연 무엇일까, 이런 쪽에 조금 요청을 받고 거기에 주안점을 두고 이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 그러다 보니 도시기본계획과 조금 이제 결이 조금 다른 내용이 아마 네, 그러시죠. 예. 이제 도시계획과 기본계획과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좀 연계를 맞춘다라면 제가 이제 제시하고 있는 그런 자료들 95개 행정동을 바탕으로 이제 주거주택에 대한 유형 분석들을 했을 때 이제 도시기본계획에서도 그런 자료들을 바탕으로 이제 어떤 인허가랄지 이제 주택 사업들을 진행할 때 그런 자료가 이제 활용을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이제 주거에 대한 문제가 이제는 하나의 공간 구조로서도 영향을 미칠 것이고, 이제 오늘 계속해서 이제 토론자분께서 말씀해 주시는 생활권 단위 계획에서도 주거의 기능이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주거의 기능을 단지 어떤 단일한 용도 지역으로서 주거 지역으로서만 바라볼 게 아니라
그 용도 지역을 어떻게 하면 좀 유연화하고 다양한 용도 혼합을 통해서 다양한 기능들이 믹스됐을 때 어떻게 보면 생활권 계획에 대한 효용성이 좀 더 잘 발현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위원장님께서 이제 고민하시는 부분, 저희도 이제 그 광주권의 외곽에서 진입하고 계시는 혹은 광주에서 외곽으로 이제 출퇴근하고 계시는 분들에서도 이제 고민을 했었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 또 진행하고 있는 그 광역권 도시계획에서 충분하게 조금 같이 연접해서 다룰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은 이번 계획에서는 조금 내용이 빠졌고 예. 아마 내년에 이제 그 광주권 광역도시계획이 또 이제 수립이 될 터인데 그때 이제 그런 것들을 광주를 비롯해서 5개 권역에서의 좀 종합적인 측면에서 통근권을 좀 고려한 주거 시효 같은 것들을 한번 검토할 네. 예정입니다. 예.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이제 도시기본계획 속에서 주거에 대한 기능이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거 또 하기 위해서는 향후에라도 이런 기회들을 좀 자주 만들어서 좀 내용이 이루어졌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감사합니다. 아까 윤희철 박사님 혹시 제가 질문 다시 하겠습니까? 시간이 많이 돼서 다음 기회에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창을 보고 개인적으로 한번 윤 박사님과 한번 예, 그러시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한 2시간 동안 주제 발표 3건 그리고 토론자들의 활발한 토론을 해주시고 거기에 대한 또 답도 좀 해주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하고요. 오늘 광주 도시 기본계획 관련해서 기본계획 수립 전략 방향에 대해서 열띤 토론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참여해 주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